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또 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하고 좋은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병 해방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고요. 근데 그 강의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40대, 50대의 나이에 접어든 우리 리더님들한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책일 수 있지만 더불어 이제 앞으로 이제 적어도 이제 80년에서 100년, 뭐 길게는 이제 앞으로 평균 수명의 확장으로 인해서 100년 이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 질병 해방이라는 이 개념을 어릴 때부터 습관과 철학으로 주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아이들의 큰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조금 소중한 강의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갈고 닦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같이 하시는 리더님들도 보시면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어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보다 더 세심하고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나를 비춘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만으로 되지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리더님들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한 백세인으로 키우는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리더의 생애 주기 영양 설계가 가정의 백년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소화청소년기와 중년운동기, 어떻게 보면 사춘기와 갱년기라고 하죠. 갱년기는 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남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의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갱년기라고 하면 50세를 전후로 해서 앞에 5년, 뒤에 5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에 5년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요. 뒤로는 무한정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 방송하는 걸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만성 갱년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80살, 90살까지도 갱년 증상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과는 좀 다른 어떤 신인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좋은 거이면서도 또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후천적 유전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학기술이나 생활습관 정진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유전자보다는 타고난 유전자를 어떻게 발현시키느냐. 그걸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데 후생유전학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요. 제가 살펴봐도 타고난 유전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한 10%, 90% 정도는 후생유전학, 바로 생활습관이죠. 그리고 생활습관이라는 거는 저는 생활습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저기도 써놨지만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그 생활습관이 자기가 그냥 스스로 형성되지 않잖아요. 누군가한테서 배우잖아요. 그 배우는 데 있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지식이나 뭐 학습 능력이나 그런 부분은 학교나 선생님들이 크게 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여기서 품성이나 인성이나 성격이나 그다음에 운동이나 수면이나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족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그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앞서서 나가시는 우리 리더님들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만 지금은 또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제 오늘 드물게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니까 우리 아빠와 엄마가 잘 협동해서 엄마와 아빠 요새는 이제 뭐 순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엄빠인 것 같아요. 엄빠. 아마는 없는 것 같고요. 엄빠가 제대로 이렇게 협동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후천적인 유전자의 발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거시학이라고 하죠. 지금 현대학을 의학 레거시학, 주류적 의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의학 3.0의 시대, 의학 3.0의 시대에서는 자, 기존 의료의 영역
밖에 있는 아니면 의료 영역과 협력해서 가는 건강증진의학, 우리 리더님들이 좀 주도해서 하고 있는 뉴트리션이라든지 스트레스 케어, 운동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건데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의학 3.0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학 3.0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사전 대응의학입니다. 자, 사전 대응의학은 뭐 다 아시겠지만 치료보다는 조기 검진이 중요하고 조기 검진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사전 예방보다는 건강 정진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죠. 좀 더 근원적으로 가는 거죠. 좀 더 외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장 건강했을 시점으로 가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건강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건강은 연속이라는 거죠. 건강과 질병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축적된 노력,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이 올해 굉장히 부모 일으켜서 잘하고 있는 굿모닝처럼 어떤 습관적인 요소들이 매일매일 모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구성을 차지하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적 개념이 굉장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사전 대응학의 개념을 알고 조기에 사전 대응학의 철학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100년이 되든 110년이 되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우월하고 유리하고 행복한 그런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질병예방책 뭐 다 읽어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질병예방책을 보면서 제가 십몇 년 전에 썼던 내 몸 경영이라는 책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결국 이제 이런 질병 예방이나 내 몸 경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몸과 마음과 뇌, 마인드, 바디, 그 다음에 브레인의 균형 성장.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어느 이 세 부분 자체가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한 부분이 약간 약해지더라도 다른 부분이 또 잡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한 부분이 또 낙제점에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질병 예방 전략을 이제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키와 두뇌, 마음과 뼈는 연계되어 있다. 그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커야 한다. 적정 건강을 유지하면서 커야 하고 건강 습관 함량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WH에서 건강을 정의하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이다. 우리 아이 건강도 이제 이러한 홀리스틱하게 전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아이가 접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아이의 개인적인 어떤 특질, 이런 부분 이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맞춰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질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질병의 잎사귀를 고쳐주지 말고 뿌리를 바꾸라. 자, 뿌리를 바꾸는 것은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저 밑에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죠. 절식, 병원, 균형식, 운동, 숙면. 이런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뇌에 스며들어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구성하는 가장 제가 뭐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호르몬, 면역, 마이크로바이옴, 근육, 브레인, 혈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건강한 요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왼쪽의 삶, 고혈압, 당뇨, 내시경관계 질환, 고지혈증, 지방간, 각종 암에 시달리는 질환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자, 이거는 뭐냐면 뿌리를 바로 잡아주고 줄기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렇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코로나 감염이나 감기나 장염에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질병들 빠르게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서워야 되는 질병은 몇 개가 있죠. 뇌졸중, 심근경색, 암, 치매. 그런 질병들은 걸리지 않아야죠. 걸리더라도 합병증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이 부분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그겁니다. 아까 제가 건강이 연속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자, 완전 건강이 있고 완전 아프다는 것이 있을 때요. 나이가 들면서 결국에는 점점점 아픈 쪽으로 갈 수는 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그리고 가끔은 뒤로 돌아서 가는 거 역노화라고 하고요. 천천히 가는 것을 감속노화, 저속노화라고 합니다. 자, 이게 나타난 개념이 생체 나이죠. 생체 나이를 또래보다는 10년에서 20년 더 젊게.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간다. 최근에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 가속노화죠. 가속도화 되지 않도록. 자, 이렇게 간다고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합병증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십 년 전부터 씨앗이 서서히 우리 몸속에서 자라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압도적으로 낮춘다면 그런 것에 어떤 제약이나 구속받지 않고 걸리지 않고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초아 청소년기 때 그런 건강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나 면역 시스템을 바로 잡아 놓으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이어가는 그런 중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질병 예방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홀리스틱한 건강, 전인 건강이고 전략은 그 전술은 저는 SSEN으로 칭했습니다. 한글로 읽으면 센인데요. 그 센 안에 보면 S, 슬립,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50대에도 수면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수면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생성되는 시간이거든요. 몸이 자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S가 중요하고 두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저는 스트레스는 아이의 이제 품성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예요. 사실 아이들의 어떤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부모죠. 부모가 스트레스를 준다는 게 아니고 부모 없이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10대 후반에 어떤 대학을 가느냐, 어떤 진로를 가지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매우 근원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엑서사이즈. 우리 리더님도 또 평생 본인의 이제 운동 습관, 운동 능력을 학생 때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 운동하는 법, 운동을 즐기는 법.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운동해야죠. 왜냐,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릴 때, 이때 운동한 능력이 평생 간다고 저는 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운동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뉴트리션. 어떻게 보면 보세요. 수면 습관, 스트레스 대응 능력, 운동 습관, 식습관. 습관을 익히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초와 청소년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우리 리더님들이 알고 있는 건강한 습관을 어떻게 심어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S, SEN의 S, 스트레스부터 하겠습니다. 100세인의 가장 중요한 비밀, 특징은 회복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플 수 있어요. 안 아프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입니다. 난 한 번도 안 아파야 돼. 건강염려증이죠. 자, 한 번 아플 수는 있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빠르게 회복하는 회복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지이고요. 의지, 윌링리스. 그 의지를 좌우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고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데 이 에너지를 좌우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 내구성이죠. 자, 보십시오. 이거 살다 보면, 건강에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데 쭉 이렇게 쇠약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스트레스에 져버린 사람들이죠. 만성 스트레스를 앓더라도 기적같이 이렇게 원상으로 복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쇠약한 상태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 장애가 회복되게 하려면 스트레스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회복력의 힘은 스트레스라는 거죠. 자, 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만성 염증에 시달리고 활성산소라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거죠.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주범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장박동이 빨리 뛰고 코티졸이 분비되고 혈관이 좁아지고 산소 요구량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터뷸런스가 되고 활성산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불안, 걱정, 우울, 두려움, 공포 이런 거로 일상화된다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은 뭐냐면 우리 리더님들 알고 있는 스트레스가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다는 거는 스트레스는 그냥 사물이거든요. 사건이거든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스트레스 리액션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리액션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사회적 관계에 살아왔는지, 어떤 성격인지, 나를 지지하고 있는 관계는 얼마나 있는지, 오히려 나의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관계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우리 리더님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 스트레스 받아는 스트레스 반응이죠. 자, 스트레스라는 요인,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죠. 스트레스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오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쥐어짜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죠. 이게 톨러러블 하면 참을 수 있으면 그냥 평온하게 지나가는 거고 잠시 힘들었다가 이게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내구성을 뛰어넘으면 병이 되는 거죠. 자, 스트레스 반응이 부정적인 정서 반응. 아무리 이제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고, 그죠? 가끔 자기가 시험 준비를 잘 못했으면 우울하기도 하고, 시험을 망치면, 예, 분노가 생기기도,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은 무조건 심리적 반응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 심리적 반응은 신체적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사이클을 잘 아세요. 이 스트레스 사이클을 잘 알면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를 안 망쳐요.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를 망치는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거나 몸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인 이상 분노, 화, 불안, 우울,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쪼이고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 셀프 에스팀이 떨어진 사람들은 증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기 시작하거든요. 증상에 대한 걱정을 안 하면 되는데 증상에 대한 걱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가 부족하고 자기를 백업해주는 사회적 관계나 자원들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행력이 감소되고 수행력이 감소되면 너 왜 이렇게 나약해? 일 못해? 너 이번에 왜 이렇게 시험 망쳤어? 어제 업무를 줬는데 왜 이래 못해? 집중 못해? 수행 능력이 감소되다 보면 그런 어떤 뭐 주위의 평가에서 자신감이 감소되고
자신감이 감소되면 똑같은 스트레스 받아도 더 강하게 반응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스트레스 악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사람이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럴 수 있어. 내가 힘든 거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사이클이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병원에 제일 많이 오는 환자들입니다. 오른쪽에 어, 낙타등 같은 거 보이시죠? 어떤 환자들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자, 이 그래프는 뭐냐? 코티졸 그래프입니다. 코티졸. 코티졸의 24시간 그래프거든요. 어떤 게 정상일 것 같으세요? 파란색이 맞습니다. 파란색이 정상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코티졸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서 잠이 오는 거죠. 저녁에 자는 거죠. 근데 저 빨간색 사람들은 코티졸의 어떤 리듬이 틀어진 사람들이고요. 자, 저렇게 빨간색 올라가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저녁에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그냥 안 올라간 상태.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신 피로라고 합니다. 부신 피로 다 들어보셨죠? 자, 부신 피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그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코티졸 쪽으로 호르몬의 제도를 쫙 동원되는데 그 스트레스 상황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의 재료들이 코티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호르몬의 셈이 마르겠죠. 그래서 급성기에는 코티졸이 올라가 있지만 호르몬의 셈이 마르니까 나중에는 코티졸도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티졸 레벨이 8에서 10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코티졸 레벨이 1,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다 있는 좀비와 같다. 난 내가 시체가 된 것 같아. 그때 딱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쪽으로 이제 코티졸 쪽으로 다 보냈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 쪽으로 못 보내요. 그 다른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DHEA라는 호르몬. 코티졸이 호르몬을 다 뺐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DHEA가 정상적인 사람들 성호르몬의 재료거든요. 노화 방지 호르몬의 재료인데 100에서 200이 나와야 된대요. 10, 20이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코티조이도 1이고 DHEA도 10,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심 피로라는 거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코티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제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생각 중지 훈련. 그리고 자기를 자꾸 질책하게 되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자기를 칭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코티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각성 리듬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낮에 조금 운동을 해야겠죠. 몸을 약간 고단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격려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이야기가 무시되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자. 지적, 지적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해주자.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밑에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자기 주장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합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죠. 근데 자기 주장을 또 날카롭게 하면 안 되겠죠. 남을 공격하면서 하면 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요새 애들 가만 안 있잖아요. 바로 또 깨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데 부드럽고 단호하게. 그래서 나는 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 왜 그래? 너 이거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기 의견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지적질하지 않는 게. 자, 그리고 뭐 인간관계 스트레스 처방인데 복종하면서 행복하라. 뭐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는 확실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면서 행복하라.
옛날에는 우울하면서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기브 앤 테이크는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주려면 주고, 음? 그래야지 주고 받으려고 한다는 그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 요새 애들은 굉장히 현명한 MZ들은 그런 거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선택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선택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자, 대표적으로 그거죠. 돈을 빌려준 거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고 빌려간 사람이 나한테 주느냐 마느냐의 선택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주고 너무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아까 코티졸과는 조금 달라요. 이 아드레날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아드레날린은 진짜 이거 전투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전투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그리고 사춘기 때는 훨씬 또 그러기가 쉽죠. 이게 사춘기 아이들은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을 만들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아드레날린도 훅 나옵니다. 아까 코티졸이 부신 피질에서 나오고 아드레날린은 부신 이제 아드레날린의 어떤 일부는 부신 피질의 조금 더 깊은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올리고 그런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드레날린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을 땀을 흘리는 운동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시간을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같이 그래서 어릴 때 조금 나이 들 때부터 부모님들 같이 호흡 훈련을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자 그런데 호흡이잖아요. 거꾸로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호 뭐예요? 호흡. 호를 길게 하시고 호를 짧게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호, 호흡은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호흡에 좀 집중하다 보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심신안정, 부교감 신경계에 안정을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호흡 자체가 그 다음에 제가 호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 리더님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호흡이 되게 짧다는 거예요. 입으로 호흡합니다. 호흡이 짧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기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정상?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오는 이제 환자분들 살펴보면 호흡이 굉장히 1분에 한 10회 정도 호흡해야 되는데 20회, 30회, 많은 사람 60회까지 호흡해. 그러면 O2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메타볼릭하게 대사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이렇게 막 손발이 굳고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격적인 조급성들은 빠른 호흡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호흡 훈련, 천천히 호흡할 수 있도록. 근데 천천히 호흡하는 거나 뭐하고 또 다 있느냐면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는 뭔가 안정된 상태에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또박또박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언제 자기 이야기를 끊을지 모른다. 자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면 호흡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면 아이의 호흡을 안정시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일 밑에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잡초요법. 나약한 아이로 키우지 않으려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여행이겠죠. 가족끼리 같이 여행을 다니고 산이나 들에 가서 흙을 밟아보고 그래야지 나중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집 밖에만 나가면 화장실, 뭐 이렇게 공중 화장실, 학교 화장실 가기 힘들어서 변을 끝까지 참다가 배가 너무 아프고 변비에다가 가미수대장 증후군이 걸리는 아이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다양한 거, 이런 어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조급하고 강박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우리 리더님들은 안 하실 것 같고, 근데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분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아이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교병이 아이의 공부를 망친다. 옆에 있는 아이는 몇 등인데, 뭐 감히 요새 그런 이야기 하는 부모님들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눈빛이나 은연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는 부모와의 신뢰관계를 단절시키고 비교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아이에게는 공부 반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를 평생 안 하실 수는 없어요. 자기 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비교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교는 언제만 하셔야 되냐면요. 아이의 성취에 대해서만 비교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굉장히 잘했네.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이 자신에 대해서 비교하되 아이의 성취에 대해서만 비교하고 아이가 이전보다 나아지지 못했다, 잘못되었다고 아이의 낙오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불안하기보다는 혼내기보다는 원인을 같이 분석해 주는 거죠. 아, 이게 문제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부에 관련된 대화에서 피해야 할 태도, 조급하게 공부에 딱 초점을 맞춰버리면 아마추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쏘아 붙여가지고 아이가 바로 부인하게 방어 기제에 대해서 붙이는 거 안 되고 너는 이래 이래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명 붙이기는 절대 안 되고요. 비난하기도 안 되고 바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님도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코칭하려는 언제나 코칭하려는 게 아니고 좀 들어주고 아이의 편에 쓰려는 노력. 코칭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시작되어 습관을 진행한다. 이거는 그거예요. 아이하고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결국 아이는 습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분이 잘못한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환자분들한테는 당신이 잘못했어,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 온 환자한테는 저는 무조건 환자분 편이 되으려고 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편이 돼주는 게 중요하죠. 아이의 편이 되어 아이의 이야기 듣기. 그다음에 가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의 마음도 이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롤 모델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은 집에서 최강자 보지 않고 부모님은 맨날 TV만 보고 있으면서 아이 보고 공부하라고 한다.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부모의 책 있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아이의 문제를 알려주고 가족 독서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는 것. 그래서 아이 공부의 롤 모델이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거 제가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꿀잠. 그리고 우리 지금 리더님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도 같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짜 중요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암세포가 증식하는 환경이 됩니다. 암세포는 해당 과정,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현기성 과정을 통해서 대사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젖산을 만들어서 이 젖산 자체가 주변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서 면역세포가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데요. 이 젖산을 만드는 환경에 깨트리는 게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거나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이 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암세포는 빠른 정식을 위해서 현기성 대사를 하는데 그걸 바로 바르브루크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는 굉장히 빠르게 정식할 수 있는 거죠. 산소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정식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르브루크 효과에 의해서 젖산을 만들어내고 이 젖산 자체가 면역세포의 접근을 가로막는데 이거를 깨트리는 게 멜라토닌이기 때문에 멜라토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는 다 아시다시피 베타 아밀로이드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는 뭐냐면 시냅스와 내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에 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 단백질이 잘못 접힌 거예요. 잘못 접힌 변형된 단백질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녹이는 게 멜라토닌이라고 합니다. 자, 멜라토닌은 어떻게 내 세포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암세포에 접근하느냐? 자,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잘 때 뇌세포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그럼 뇌척수액이 쭉 들어오는데 그 뇌척수액이 들어올 때 멜라토닌이 섞여서 들어와서 활성산소와 베타 아밀로이드를 녹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뇌기능 최적화를 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 이해를 하셨죠? 두 번째, 포도당 대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포도당 대사는 인슐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거 다 아시죠? 앞으로 인슐린은 110세까지 써야 되고, 인슐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뇌세포예요. 여러분, 이제 인슐린이 잘못되면 당뇨가 걸린다고 알고 계시지만, 맞죠? 근데 당뇨라는 병은 세포 안에 당을 못 넣는 병입니다. 당을 못 넣어서 혈관으로 돌아다니다가, 혈액으로 돌아다니다가 소변을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못 들어가는 게 바로 뇌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인지 능력이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최고의 내 최고의 약은 잠을 잘 자서 뇌를 잘 재생시키고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시키는 거고, 자, 그러려면, 자, 이겁니다. 잠을 잘 자려면 오른쪽 그래프예요.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가 밑에 있는 거는 몸을 쓴 거예요. 몸을 쓰니까 피로도가 점점 올라가죠. 위에 그래프는 뭐냐면, 잠을 자야 된다는 압력입니다. 자, 그럼 중간에 만나죠. 그죠? 텀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안 자면 몸과 마음은 망가지는 순간입니다. 그래, 저게 잠의 골든 타임인데, 그래서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각성도 쭉 떨어지고, 수면의 빛도 쭉 떨어지면서 이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만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뇌가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면 다운 클리닉 하는 친구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수면 구조를 가진 사람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물론 환자들이 와서 그렇겠지만 환자 아닌 정상인들도 이렇게 완벽한 수면의 구조, 완벽한 수면의 구조는 아시죠? 렘 수면과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이렇게 교대로 가다가 이 완성이 되는 거고 렘 수면 동안은 오늘 제한테 강의 들은 것처럼 낮에 학습했던 것들이 장기 기억화되는 것이고 비렘 수면, 깊은 잠일 때는 몸과 마음과 호르몬과 근육과 면역세포가 재생이 되는 건데 이 수면의 구조가 완벽하지 않으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재생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굿모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밤에 이렇게 잠의 구조가 완벽하게 되려면 밤에 일어나는 이들을 잘 메이크업 해주는 거, 보상해주는 거, 그 인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밤에 자는 동안 세포가 건조된다. 밤에 자는 동안 근육, 면역세포가 재생이 된다. 자, 세포가 건조되기 때문에 아침에 나서 물을 먹고 근육세포와 면역세포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나서 단백질을 먹고 밤에 자는 동안 소화기관도 완전히 잠들고 재생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메이크업을 해주면 잠의 어떤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워터,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틴, 굿모닝의 철학이죠. 그 부분을 잘 이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우리아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이제 챗 GPT, 인공 AI 시대거든요. 자, 인공 AI 시대는 인간이 그동안 본인 스스로 학습해야 됐던 것들, 자기 머릿속에 넣어야 됐던 것들을 AI가 상당 부분 대체해주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건전한 몸과 마음, 창조력을 가지고 있고 지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꼬꾸라지지 않고 자기 주변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뭐그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뭐 상류층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운동 뭐 다 가르치잖아요. 승마부터 해서.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 예방 책에서는 그거죠. 운동의 관전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100세인 10종 경기 선수가 되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TVN에서 또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TVN인가 TV인가 모르겠는데요. 뭐 무쇠소녀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 넷플릭스에 보면 생존왕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강철부대라는 책. 그래서 점점 이런 부분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즐기는 운동, 잘하는 운동. 그래서 잘하는 운동 한두 개, 즐기는 운동 한 10개 정도는 가진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은 그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되게 즐기는 운동을 보면 뭐 달리기, 자전거, 골프, 테니스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생활화해서 되게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가령 예를 들면 테니스나 골프를 잘 치려면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유연성 운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리드님들도 우리 자제분들하고 똑같이 본인이 되게 앞으로 70세, 80세가 되었어도 할 수 있는 운동들. 훌라후프 돌리기도 괜찮아요. 내가 훌라후프 우리 동네 챔피언이 되겠다. 아니면 내가 줄넘기 챔피언이 되겠다. 그런 운동에 그런 것들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 턱걸이 오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철봉에 1분 동안 매달리기 이것도 쉽지 않죠. 근데 내 여행 가방 직접 들고 다니기, 가파른 언덕 들기, 그다음에 9kg 배낭 메고 1시간 등산하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거 약간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매일 해야 되고 서서히 높여가야 되고 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치면 재미가 없어져요.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질병 예방 책에서는 2구간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구간은 운동의 강도를 1구간부터 5구간까지 나눈 건데 5구간까지 5구간이 제일 센 거면 2구간은 뭐냐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느리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25센트 라이드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리면 2구간 운동 정도가 돼요. 집중해서 막 돌리면 한 3구간, 4구간이 되고요. 텔레비 보면서 그냥 약간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좀 빨리 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2구간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 근육이 생명이고요. 근육이 생명이고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근육 키우는 습관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20대, 30대 보면 무리한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굶기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물론 지금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굶기 다이어트 하려고 원장님 비만약 주세요. 다이어트 약 주세요. 하나 안 적으면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40대, 50대는 더 중요해요. 근육.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던 살 빼려고 운동하지 말고 뭐라고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자. 결국 안 먹고 운동하는 거는 임시변통이에요. 안 먹고 살 빼는 건. 안 먹고 살 빼는 거. 안 먹고 살 빼는 거의 제일 최악은 안 먹고 운동하는 거죠. 근육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는 비스켓, 달걀, 우유 같은 간식을 섭취를 하고 운동하는 중간에는 뭐 프로틴, 음료도 좋으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드링크도 먹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적당량의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해야 됩니다. 30분에서 2시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애너볼릭 윈도우 저 위에 보이시죠? 애너볼릭이라는 건 애너볼릭 아실 겁니다. 합성. 근육 합성의 창문이 열렸다. 그래서 근육 합성의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백질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단백질 한번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먹을 양을 두 번으로 나눠서 먹는다는 거죠. 음식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략 하루에 지금 한 40g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먹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근력 운동의 기본 요소. 질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봉 매달리기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악력계도 좋고 정 안 되면 맨손을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근데 철봉 매달리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60세가 되어서 인간답게 자기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고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악력이에요. 악력이 떨어지면
옆 사람한테 병도 자꾸 따달라고 해야 되고요. 이 악력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팔림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팔림이 떨어지면 어깨까지 무리가 옵니다. 등 근육까지 안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철봉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철봉에 매달리면 어쩔 수 없이 쥐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철봉에서 올려가지고 턱걸이는 못하더라도 쭉 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이제 힘을 주면서 위로 하늘 쪽으로 조금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데드리프트, 스쿼트. 스쿼트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스쿼트가 꽤 힘드시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쿼트가 힘들면 이 정도 운동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하루에 이제 300개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쿼트 자체는 약간 무릎에 약간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게 엉덩이 허벅지 운동, 손 허벅지 운동인데, 손 허벅지 운동은 크게 이제 무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원칙, 즐기면서 절대 다치지 마라. 자, 그리고, 자, 이걸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DNS는 다이나믹 뉴로 머스큘러 스테빌리제이션인데, 우리가 아이들 이제 아이들이 누워 있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변형해서 이제 하는 건데 좀 아이대로 돌아가자. 똑바로 누워가지고 무릎 들기죠. 누워서 무릎 들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자 누워서 손도 좀 털어주시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낮에 생활하다가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무릎 들기 뭐 한 몇 회 정도 하고 일어나시면 이거 자체가 또 우리 몸의 코어 중에 코어거든요.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근육까지 조금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똑바로 누워서 무릎 들기. 이 동작은 동적 신경근 안정화인데 보기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 좀 힘드신 분들은 뭐 침대가 있고 옆에 어떤 같이 주무시는 분이 있고 좀 번거롭게 생각하시면 낮에 시간 날 때 그러니까 뭐 조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틈날 때마다 좀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습관을 자꾸 가지도록 같이 하자는 거죠. 자, 100세 건강의 비결, 건강한 식단.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3살 때 입맛이 100세까지 간다. 소아청소년 때 식습관이 우리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중에 ADHD, 주의력 부족, 가다행동장애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부모가 걱정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그러한 어떤 뉴로 트랜스미터적인 어떤 신경전달 물질적인 어떤 언밸런스가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저는 음식에서 온다고 봐요. 자, 이거 뭐죠? 혈당 스파이크죠. 혈당 스파이크에 저렇게 자주 시달리게 되면 주의력 계피 올 수밖에 없어요. 자, 혈당이 올랐다가 고혈당 지수, 단맛 음식을 폭발적으로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확 분비되고 인슐린이 확 분비되면 저혈당은 쭉 떨어지거든요. 저혈당은 떨어지면 집중력이 확 떨어지면서 불안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DHD를 이걸 혈당 놀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혈당 놀림 현상이 ADHD의 모든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내외 그러한 어떤 주의 집중력의 장애적인 가다 행동적인 불안한 요소적인 부분들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ADHD의 어떤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뭐 사회적 이슈이긴 하죠. 요새 애들 중에 소화비만 애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어릴 때 이런 어떤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20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어도 이 지방으로 인한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뭐 20대, 30대 환자들 왔는데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3분의 2 정도는 비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은 그건 아시죠? 소화비만은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성인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300배에서 400배까지. 그래서 어릴 때 지방세포의 숫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평생 염증에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맛 음식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식사 습관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 인슐린 기능 이상을 갈 수밖에 없고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메타볼릭 신드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각종 성인병 질환의 중심에 있잖아요, 중심에. 그래서 인슐린 기능 이상,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포 속에 당을 넣을 때 인슐린이 먼저 가서 딱 붙거든요. 인슐린 붙으면 세포가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 안에 이제 포도당을 집어넣는 건데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 가식, 폭식, 너무 단 음식 선호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포도당이 너무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포가 살기 위해서 인슐린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세포에게 딱 결합을 했는데 그 인슐린을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저는 결국에 그거예요. 소아청소년기에 형성된 미각입니다. 미각. 스트레스를 단맛이나 너무 이제 기름진 맛이나 이런 맛으로 푸는 식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식사, 빈식사 보겠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 잡아줘야죠. 과식, 폭식은 적정식, 속식, 빨리 먹는 거죠. 30번 식기, 염식, 짜게 먹는 거, 저염식, 인스턴트 즐겨 먹는 거, 채소로 야채나 과일을 좋아하는 슬로우 푸드, 식사를 자주 겨루는 결식,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편식, 균형식, 저칼슘식은 고칼륨식, 고칼슘식, 적정 칼슘식이 되겠죠. 저섬유식은 적정 섬유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는 이유는 보기보다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침을 먹으려면 그렐린이 나와야 되거든. 그렐린과 렙틴 호르몬 아시죠? 그렐린은 식사하기 전에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밥을 먹으세요. 렙, 렙틴은 뭐냐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드셨으니까 그만 먹으세요. 근데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침에 그렐린이 안 나와요. 아침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렐린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하루 안 하죠? 그렐린 나와요. 먹어야 사니까. 이틀째 안 하죠? 그래 놓습니다. 근데 3일째 안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호르몬은 쓸데없는 짓을 안 하거든요. 분비가 안 됩니다. 이건 동물 실험, 쥐 실험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그렐린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 그 그렐린의 호르몬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침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이지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를 잘 설득해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침밥을 먹을 때 파블로프의 이제 우리 개 실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동일합니다. 아침밥 먹을 때 그 뭔가 좋지 않은 자극이 들어오면 아침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뭐 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참으시는 게 좋아요. 지적하고 싶었던 거를 절대로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 이야기, 행동 교정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침 식사에는 그냥 아이 기분 좋게 아이가 식사할 수 있도록 그거에만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 자신이 없으면 아이 식사할 때 잠시 식탁을 떠나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칭찬하고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자, 아침을 왜 먹어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어랑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자라고 있는 시기 때문에 아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을 안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티졸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디안 리듬, 코티졸 분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르고 달래서라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제가 굿모닝, 물, 프로틴, 프로바이오틱스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물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자, 우리가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는 신호를 뇌로 올려보내는데 중간에 어디가 블락을 시키냐면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블락을 시켜버립니다. 그 착각해가지고 물 대신에 그 잘못된 입맛을 가지고 있을 때 음식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배가 고플 때는 목이 마르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 한 잔 이제 먹는 습관들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물맛을 좀 아는 아이들로 키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크게 이제 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든요. 물을 마시는 것들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아이들로 좀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성장기 굿모닝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는 이제 뭐 브레인 겉 엑시스 아시죠? 그러니까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다. 겉 브레인 엑시스 들어보셨죠? 장, 뇌, 축.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뇌의 어떤 발달에 의해서는 장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최근에 이제 이런 프로바이오틱 자체가 성장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그렇게 하는 이제 보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한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 한 잔 먹고 물 한 잔 먹고 유산균 한 봉지를 유산균을 주고 그다음에 식사하면서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먹으면 아침에 먹었던 프로바이오틱스가 채소와 식이섬유와 만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 아이들 뇌 기능과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특히 사춘기 급성장기에는 칼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동안 키가 급격히 자라는 시기에는 뼈의 길이와 밀도가 동시에 증가하고 전체 우리 성인 골량의 40%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때 칼슘이 풍부한 음식 내지는 칼슘 영양제를 잘 보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칼슘 섭취 자체가 또 운동 근육 세포의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기에 이제 굿모닝의 효과 중에 특히 중요한 건 단백질. 단백질 같은 경우는 매일 먹게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 풀이라는 게 있고요. 이 아미노산 풀은 근육, 호르몬, 효소, 그다음에 면역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아이들처럼 급속하게 자라는 시기에는 아미노산 풀이 비어버리면 근육에서 빼가지고 뼈에서 빼가지고 아미노산 풀로 이렇게 영양소를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풀을 잘 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매일 하루에 세네 번 끼니 나눠서 이제 섭취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매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이들 시기에는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의 섭취를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청소년기에 단백 섭취와 신체 조직의 발달에 양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에는 눈도 자라죠. 눈 안구축의 어떤 크기가 자라고 눈이 잘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국립암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오메가3 지방산의 조합이 시력 손상을 예방하는 데 유익하다는 결과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안구건조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안구건조증 환자들한테 수분 섭취와 더불어서 오메가3 섭취를 이렇게 조금 권장을 했더니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메가3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루테인, 그 다음에 비타민 A, 야맹증을 방지하는 루테인 A 전구체로서 베타 카로틴 등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원칙은 그거죠. 음식으로 섭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플리먼트로 채운다. 기본은 항상 음식입니다. 그래서 6, 2, 2. 어른은 뭐 4, 4, 3, 4, 4, 2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5, 3, 2도 괜찮을 것 같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 왜냐하면 애들은
뇌 발달에 있어서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 탄수화물, 굉장히 질 좋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미, 오밥 등의 복합 당질. 그러니까 단백질은 생선,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식물, 콩이나 대두콩, 두부 같은 데서도 없고 생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단백질 섭취를 얻고 그다음에 잘 조리된 육류에서 얻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섭취하고요. 간식은 호두나 잣, 견과류, 사과, 바나나.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굉장히 조안점을 둬야 될 게 단백질 뭐 중요하고 지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조리해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칼슘 같은 경우도 저지방 고칼슘 우유나 멸치나 배고프 같은 음식들 아니면 스플리먼트를 통해서 잘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이제 식습관 때 저는 이거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리더님들한테도 거꾸로 식사법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채소, 고기, 밥, 채소, 고기, 밥 하는 것처럼 애들은 반드시 채소를 충분히 줘서 천천히 꼭꼭 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쉽게 하는 어떤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 가식이라든지 빨리 먹기라든지 그 다음에 허겁지겁 먹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은 섬유질 부족이기 때문에 식탁의 반은 질긴 음식, 표고버섯, 마른 톳, 브로콜리, 미역, 피망, 당근, 연근, 양파, 무등으로 두고 식사 시 채소나 나물을 먼저 먹게 하고 과일은 껍질째 먹게 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병 예방의 책에서 따온 이제 그래프인데요. 마지막이죠. 자, 오른쪽 더닝 크루그 효과를 보시면 자, 우리 환자분들 볼 때도 그래요. 우매함의 봉우리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뭔가 부족한데 너무 자만에 빠졌을 때. 자, 이때는 옆에서 좀 잘 지켜보시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언젠가 그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밑으로 쭉 떨어지거든요. 절망의 계곡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절망의 계곡일 때 우리 옆에 있는 치료자들, 부모님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때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면 네가 성장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려면 전식에 쌓아놓았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드닝 크루그 효과 굉장히 저는 이거 보면서 좋은 그래프라고 봤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같이 발전해서 지속 가능성의 고온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왼쪽은 이겁니다. 인지 예비 용량, 운동 예비 용량.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맥시멈으로 키워 놓으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점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고 이 부분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바닥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최선의 코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비 용량을 잘 키워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과 아이의 때가 맞다. 타이밍이 맞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한 아이로 이렇게 같이 우리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끌어 주시고 나이가 들면 또 부모님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또 부모님들을 돌볼 수 있는 훌륭한 청년들로 장년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에게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지금 네, 10시 네, 6분이어서 예, 질문을 받을 시간은 없을 것 예, 같고요. 예.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지금 들은 내용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을 이제 뭔가 질문하고 또 상담받고 이런 시간을 또 한번 마련해도